네,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이에요. 2022년 4월 2일 시행한 시험입니다. 다소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 5문제 정도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15문제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풀어갈 수는 있고요. 특히 계속 열심히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형식도 풀어보고 단원별 문제도 풀어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15문제는 맞추고 갑니다. 그리고 5문제를 고민해서 뭐 2-3문제 정도 뭐 틀 수는 있지만은 현재 볼 때는 열심히 꾸준히 공부한 분들은 뭐 80점, 85점, 90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보기로 할게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볼 거예요. 문제 1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제가 우리 시험 전에도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나온다라고 했어요. 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주거에 관련된다면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경우에는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이고, 뭐 각종 서비스 같은 것들은 또 서비스로 갑니다. 그런 거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양로시설.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 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집에서 있다가 혼자 독거가 됐다. 그래서 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라든가 할 때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뭐 살지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사는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분으로 취급될 수가 있으니 주거 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자, 공동으로 생활한다. 여러 노인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 사는 거죠. 같이. 이것도 하나의 주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3번에 보니까 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역시 주택이에요. 노인을 위한 전형적 복지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번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그럼 요양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혹시라도 아픈 분이 있으면 그 요양을 하면서 건강해져야 되니까요. 의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 제가 아주 열심히 강조한 게 그대로 1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럴 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로 기분 좋고, 그다음 이후의 문제를 천천히 잘 풀어갈 수가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죠. 기회 요인이에요. 자,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학교 건축 학습 공간 계획에 있어서 열린 교실 계획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이거는 1번 문제는 중급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중 플러스 상, 요 사이에요, 딱. 근데 왜 그러냐? 아주 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열린 교실에 대한 내용이고, 열린 교실,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스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열린 교실이라고 했으니까 교실을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리적으로는요. 근데 개념적으로 본 때에는 이 교실이 이 교실 내에서만 수업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공간과도 같이 연계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실이 열린 교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실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어떤 유희를 즐긴다라든가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연결이 되거나, 또는 아주 폐쇄적으로 닫혀져 있지 않은 형태라든가, 또는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접이로 해서 쭉 만약에 열었다 통합시켜서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열린 교실일 수도 있겠죠. 자, 조금 의아한 문제예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왜 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풀어보면 쉬워요. 그래서 중상이에요. 상이 아니라. 일반 교실 1번, 일반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를 하나의 기본 유닛으로 계획을 한다. 유닛이 뭐예요? 유닛이 이렇게 내가 덩어리 하나 딱 묶었어요. 이게 유닛이에요. 그런데 방 하나를 더 놨어요.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문을 이렇게 있는데 주르륵 열고 가니까 두 개의 각각실이 하나의 큰 통합된 실로 연결이 됐다. 이걸 근데 하나의 유닛으로 보자라고 할 때 그게 하나의 유닛인 거예요. 유닛. 1학년 일반 교실이 유닛이에요. 1학년 2반 교실도 유닛이겠죠. 근데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교실의 앞에 오픈 스페이스를 별도로 만약에 둔다. 그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유닛이고, 이게 열린 교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로 그룹핑하여 계획을 한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저학년은 저학년별로 묻고요. 고학년은 고학년별로 묻고 중학년은 중학년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1반 교실, 2반 교실, 3반 교실 같이 놓고 2학년 1반 교실, 2반 교실, 3반 교실 같이 같은 층에 묶어놓고 3학년 또 그룹핑하죠. 뭐 1학년 1반, 여기는 3학년 2반, 여기는 2학년 3반 이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모든 학습과 활동이 일반 교실 내에서 이거 단서예요. 내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그럼 모든 학습과 그다음 활동들이 교실 하나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열린 교실인가요? 닫힌 교실이네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종합 교실의 형태가 되겠죠. 종합 교실의 형태예요. 바로 이것은 종합 교실의 형태다. 그래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열린 교실이라 나왔으니까 상급처럼 취급이 된다는 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모든 학습과 활동이 일반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종합교실형 형태이구나. 열린 교실이 아니라. 그리고 열린 교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4번 개방형 또는 가변형 칸막이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오픈해놓고 하나의 널쩍한 교실을 쓸 수가 있지요. 우리도 사무실 쓴다라든가 회의실 쓸 때 회의실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뭐 회의실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좁으니까는 회의실에 사무공간 쓰겠다 할 때는 또 칸막이 막을 수도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열린 공간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지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갑자기 열린 교실 계획 방법이라고 나왔고 이것이 오픈스쿨의 개념이냐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린 교실이니까 교실에서 조금 더 어떤 개방성을 갖고 다른 공간과 연계해서 이렇게 수업을 또는 학습을 할 때 또는 활동을 할 때는 열린 교실의 개념을 갖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죠. 자, 2번이었고요. 3번 볼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매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할 때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항상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나왔어요. 자, 볼게요. 1번 장애인 출입문은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출입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있고 그다음 또 다시 벽이 있고 또 다시 여기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요 거리 여기서부터 요 거리예요. 요건 요게 얼마여야 되냐? 이게 1.2m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유효거리예요. 이거 맞고 두 번째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완만하게 굉장히 완만하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등에 대한 유효 법률이 아니라면 12분의 1이지만은 여기 안에서는 더 강화가 돼가지고 18분의 1 이하야 되고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를 하는데 그때 완화는 12분의 1까지만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대변기 전면에는 1.4 곱하기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활동 공간은 두 가지예요. 활동 공간은 1.5 곱하기 1.5와 그 다음에 1.4 곱하기 1.4 그때 1.4 곱하기 1.4의 대표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승강기 전면, 승강기 전면의 활동 공간. 딱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 이거 대변기 우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대변기가 있고 그 앞에 활동 공간이 있어야지 돌고 이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대변기에 대한 부분 요거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맞다. 네 번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에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은 틈 2cm 이하야 되고 이거 고민한 사람 있어요. 이거 3cm 아니냐? 아니 2cm예요. 이거 요건요. 2cm 이하야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전면의 활동 공간은 이거 3cm. 3cm예요. 요것은 3cm. 3cm고 승강장 전면의 활동 공간은 1.2 곱하기 1.2 이상 확보가 된다. 아니죠. 요것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 풀 때도 딱 이걸 냈고 그다음에 강조를 했잖아요. 승강장 전면의 활동 공간은 1.2, 1.2가 아니라 얼마? 1.4에 1.4예요. 자, 그럼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한 우리는 하가 되는 거예요. 하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공부를 잘 안 하면 어렵게 되고요. 정리 안 하면 어렵지만은 우리 같이 정리했을 때는 이 문제는 정말 소위 뭐 꿀이죠, 꿀. 이게 아주 쉬운 문제. 자,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주거단지의 계획 용어는 했어요. 길지만 쉬워요. 자, 볼게요. 뭐뭐는 자동차 통과 교통을 막아서
주거단지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도로 형식으로서 도로의 끝을 막다른 길로 하고 자동차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쿨대사를 얘기했습니다. 길이 가고 길의 끝에를 만들어주고 차가 들어와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돌아서 나가야 된다. 이게 회차 부분이고 여기에 집들이 이렇게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막다른 도로.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가 뭐예요? 쿨대사기죠. 그럼 답은 뭐예요? 이미 나왔어요. 3번 쿨대사기죠. 이건 하예요. 하.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 레드먼 주거설계에서 근린 주거설계에서 적용을 했고 이미 그죠 자동차 교통을 막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뭘까요? 자동차 통과 교통이 없으니까 보행자 지대인 페데스트리언 에리어가 되고 이 공원처럼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여기서는 3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참조적으로 슈퍼블록 이거예요. 얘가 슈퍼블록이에요, 그대로.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우리가 소통을 위한 그런 어떤 집단체 의사소통이죠. 근데 특별한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 공간은 어디에 있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놓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어요. 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막 누가 꺾었어요. 그러면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단지 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지 내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예요. 자, 그리고 본헬프. 얘가 처음 보는 용어예요. 본헬프. 본헬프라는 것은 생활의 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정원. 같이 이렇게 터도 가꾸고 꽃밭도 가꾸고 공동 정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헬프예요. 이건 관계없죠. 그래서 답은 3번 쿨대 사기였어요. 아주 쉬운 문제네요. 5번 문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건 잘 항상 옳지 않은 것은 나오다가 옳은 것은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흥분해가지고 무조건 1번 찍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옳은 것은 나왔을 때 동그라미 쳐놓죠. 옳은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500세대 미만의 자 우리도 이거 문제 풀 때 뭐 몇 세대죠? 이거 500이 아니라 300이죠. 자, 답은 아니에요. 틀린 거니까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두 번째, 소형주택의 경우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면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주택법령상으로 공부를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안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 안 했어요. 요 얘기는 했어요. 요 얘기도 안 했어요. 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이건 문제가 상이에요. 상 문제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풀 수가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이제 알았으니까 얘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했으니까 이미 2, 3, 4를 보면 돼요. 자, 이번에 소형주택의 경우에요. 집이 작아요. 그런데 독립된 주거로 가능하도록 욕실이라든가 부엌을 설치해서 지하층에 설치한다. 이 근래 지하층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집을 만드는 거 봤습니까? 못 봐요. 70년대, 80년대는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싸게 구하려면 반지하층의 집이다. 월세 뭐 위에는 100만 원인데 밑에는 50만 원이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차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이건 거주성이 X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하에 집을 못 짓게 해요. 요 근래에 짓는 신축되는 집들은 대부분 지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예요. 따라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10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 문제 어렵죠? 이거 근데 쉬워요. 왜까요? 자, 보세요. 연립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에요. 단지형으로 가든 개별 연립주택이든 상관없이 일단 연립주택은 뭐냐라는 거예요. 몇 개층까지 가능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개층이 되게 되면은 이건 APT, 아파트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10개층까지 건축을 하게 해주나요? 기껏 해봐야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요. 배를 완화해 줄 경우가 없어요. 한 층이에요. 한 층. 그럼 플러스 한 개층만 해줄 수 있게 완화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몇 개 돼요? 4 플러스 1이니까 5죠. 따라서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연립주택의 정의가 뭐지? 4층인데 완화해 줘봐야 10층까지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 틀리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려요. 옳은 것은 나머지 하나 남았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4번이에요. 자, 볼게요. 소형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작은 주택이에요. 우리가 협소주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땅콩주택 이야기하는데 협소주택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협소주택의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안도다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시험 전에 강조를 했었어요.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집이 있고 그런 주택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보세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엄청 큰 집이에요. 그런 큰 집을 짓겠다. 밑에 이렇게 조그만 집들을 짓고 이 위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질 리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소형주택은 밑에 작은 단위로 2개가 들어갔다. 여기도 이렇게 2개가 들어갔다. 그때 이 위엔 큼지막하게 털어서 널쩍한 공간을 쓰겠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또는 아래쪽에 넓은 거 짓고 위엔 작게 짓겠다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우리 지금 길에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집주인이 집을 만든 다음에 밑에 조그만 걸로 원룸식으로 해서 놓고 위에는 자기가 넓게 씁니다. 넓게 써요. 그래서 소형주택과 조합된 큰 플러스된 주택이에요.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봤나요? 봤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혹시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비싼 집을 못 구해요. 그래서 원룸에서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서 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문 열어보면 뭐예요? 화장실 하나 있고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끝! 그거예요. 그거 많이 봤어요.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 아니면 단독이냐 이거 많이 고민이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다중주택처럼 취급이 돼요. 결국은 분류해서 하면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주택에 한 세대를 포함할 경우에는 즉 이거는 뭘까요? 얘는 임대주는 쬐까만 거지만 얘는 주인집처럼 이해하면 돼요. 주인집은 크다. 그래서 1세대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공부 안 했어도 이거 법률적으로 모르더라도 우리 길에 가다가 보면은 또는 내가 여기 조그마한 집을 방만 하나 얻어서 한 1년 동안만 여기서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산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도저히 공부를 해야겠다 할 때는 여러 집들을 많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냥 딱 보고 정해준 거예요. 요거 답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 1, 2, 3, 4, 5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근데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눈으로 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것은요. 6번 문제 볼게요. 도서관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서관의 현대적인 기능은 교육 및 연구시설을 넘어서 교육 연구시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연계된 학교도 지역사회 얘기를 하고요. 도서관도 지역사회를 얘기합니다. 공공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연계를 항상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문화활동의 중심체 역할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할을 함으로 이러한 특징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이. 두 번째, 도서관은 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되겠죠. 책을 읽으러 가는데 누가 칼 들고 와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프죠. 그래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서보관이 용이하도록 해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접근에 대한 강한 통제와 감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누구나 공공이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한 통제와 감시를 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이 문제 하예요. 단언컨대 하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도서관 갔을 때 누가 여기 와가지고 칼 들고 총 들고 아니 그건 아니죠. 참 다 검색해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 CCTV 감시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확인만 하면은 신분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강한 통제 감시 이거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감시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서관은 이용자, 관리자, 자료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되겠죠? 맞고요. 네 번째,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서 중심 부분은 뭐예요? 열람실이요. 또 뭐예요? 서고죠. 이며 열람실과 서고 이며 이외에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직원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연구를 위한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미래 확장에 대한 수요를 건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확장성이라든가 장래성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한다. 자, 다 읽어보면 4번이라든가 또는 3번이라든가 1번은 특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다. 서비스 문제죠. 난이도 맞추기 위한 평균 70점 정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그런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 7번 문제. 건물에서 공조 방식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상 문제예요. 상인데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공조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조, 조닝을 잘해야 됩니다. 조닝을. 그래서 공조를 할 때
조닝을 잘 하게 되면은 좋다. 예를 들어 방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많아요.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기조를 똑같이 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공기조를 많이 시켜줘야 돼요. 사람이 없는 데는 공기조를 조금만 시켜도 돼요. 그러면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존을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조닝을 할 때 에너지도 절약하고 공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햇빛이 들어서 남쪽에 쫙 들어와요. 유리예요. 이러면은 여기나 엄청 더워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깊은 공간,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은 공간에 이 안쪽에 코어 있는 이쪽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빛도 덜 들어오지만은 예를 들어 빛이 들어올 때는 가까이 있는 이쪽이 훨씬 덥고 여기 덜 덥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벽체가 만나는 외벽과 만나는 이 부분이 외부예요. 외부랑 만나는 외부 존이 돼요. 이 안쪽이 깊은 공간은 내부예요. 그래서 내부 존이 됩니다. 그래서 조닝을 내부존과 외부존 나눠가지고 외부존 같은 경우는 빛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공조를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조라는 것은 시원한 바람. 이 안쪽에도 공조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왜?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환기가 안 되는 게 또 그럴 때 공조를 많이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얘랑 어떤 부하값을 가질지 모르는데 이 부하값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각 존마다 온습도 조절이라든가 또 설계를 할 때 조닝을 잘 한다라든가 또 비용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조를 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상이고 공부를 안 했으면 상이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은 이거는 이제 중대로 떨어지게 되죠.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설계 방법이나 공조 설비 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 공조 방식이 결정 요인인데 공조를 공기조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공조 방식 안 하지요.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측면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각 존마다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 외부존 내부존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많다 적다 이렇게 존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열이 많이 나는 곳과 열이 덜 나는 곳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층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 존마다 실내의 온습도 조건을 고려해서 제어하는 그런 개별 제어가 좋겠죠. 중앙에서 한 번에 날이 덥구나 똑같이 전부 다 공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공조를 많이 해주고 사람이 없는 건 공조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개별 제어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세 번째, 공조 구역별 공조 계통과 내외부 존을 통합하는 조닝. 통합하다는 건 한꺼번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과 분리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분리와 통합.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좋아요. 에너지 절약을 할 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통합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건 뭐냐면은 외부는 외부대로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내부는 내부대로 조닝을 많이 해야 될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할 수도 있고 생기기 때문에 외부존과 내부존은 분리해야 돼요. 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존과 내부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통합하는 조닝이라면 굳이 내부와 외부존을 왜 나눠 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공조구역별로 공조계통과 내부 외부존을 통합한다? 야 그러면 내부존 외부존 왜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이 답은 굉장히 쉽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설비비, 운전비, 보수관리비라든가 시간의 운전이라든가 설비비 변경의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조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부전, 외부전을 다 설명을 이미 했고 그다음 문제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풀 수는 있다. 물론 상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여태까지 문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자, 8번 문제 볼게요. 아트리움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것도 우리 수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1. 천장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둥그런 천장을 만약에 뒀다. 여기가 아트리움이고 이쪽 공간을 사무공간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구로 들어왔더니 넓게 해서 유리로 쫙 있다. 햇볕 쫙 뜨니까 와우 좋네요. 시각적인 개방감 뻥 뚫려 있으니까 좋고 여기도 넓은 아트리움 공간은 뻥 뚫려 있으니까 좋다. 개방감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기로부터 보호되어 외부 공간보다 쾌적한 온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냥 노출된 외부보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여긴 나무가 다 죽는데 얼어서 여긴 나무가 있다? 그럼 화원처럼 그대로 유지해 줄 수가 있잖아요. 실내 온습도를 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인위적인 공간이지만 그런 아트리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네요. 세 번째, 화재 등의 재난 방지에 유리하다. 자, 이거 유리하지 않죠. 왜일까요? 화재가 났어요. 그럼 불이 쫙 와가지고 쫙 불이 퍼져가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 근데 여기서만 불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이런 계획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을 해볼게요. 이렇게 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아트리움 공간이에요. 뻥 뚫렸어요. 근데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일로 와요. 그럼 연기가 어떻게 해요? 다 퍼져가지고 다 가죠.
큰 굴뚝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화재가 날 때에는 불길이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셔터를 방어 셔터를 내린다 하더라도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 연기 굴뚝처럼 크게 공간이 이 화기로 덮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업할 때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화재 등의 재난 방지에는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게 되겠죠. 네 번째, 휴식 공간, 라운지, 실내 정원,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면 그건 틀려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죠? 따라서 이것은 맞는 내용.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은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몇 번이죠? 세 번째죠. 3번.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는 뭐 중하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먼셀 색채계에 따른 색채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문제 길면 어려워요. 일단요. 한참 읽어야 되니까요. 볼게요. 1. 기본색은 원색으로서 적색과 황색과 청색을 말한다. 그래서 R, Y, B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색채에서의 기본 색이고,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Y 하면은 빨간색과 노란색 이걸 합쳤어요. 합치게 되면 오렌지가 되겠죠. 그리고 Y와 그럼 옐로우죠. 옐로우. 노란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 을 합치게 되면은 요거만 되죠. 그린 녹색이 돼요.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2차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색과 황색과 청색이 있고 기본색을 혼합해서 쭉 가서 2차 색은 녹색이 있는데 녹색은 황색과 청색 즉 Y와 플러스 B 하면은 녹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렌지, 녹색이라든가 자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렌지색과 자주색은 상호 보색이다. 보색 관계라는 것은 원색 색입체에서 이건 실제는 체계에서의 색상환이에요. 색상환에서 자 이쪽에 반대되는 색상의끼리 이게 보색 관계고 이 두 개를 플러스했을 때는 무채색이 됩니다. 각기 다른 유채색의 색상을 합쳤을 때 무채색으로 되는 그런 관계가 보색이고 색상환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색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때 오렌지색이 있는 그 반대쪽에 N은 자주색이 아니라 파랑색, 블루 계열이 됩니다. 파랑색. 요거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랑색이 돼야 된다. 오렌지색과 자주색이 아니라 파랑색, 블루는 상호 보색 관계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 조금 어렵고요. 자, 그런데 얘는 뭐 됐고 그다음 나머지를 보게 되면 틀린 게 없으면 요를 찾을 수 있어요. 아마 그때 고민은 얘 아니면 얘다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세 번째, 원색 색입체에는 명도 그다음에 색상 명도 채도죠. 명도와 색상과 채도가 있고요. 여기서 명도 얘기네요. 명도는 흑색과 회색, 백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색 입체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아래 0부터 10단계까지 해서 11단계로 총 나눠지고 아래는 검정, 위에는 흰색, 여기는 회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흰색과 검정과 회색과 흰색 맞죠? 이렇게 있고요. 배치되고 흑색은 0이에요. 백색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단계로 만들어진다. 맞네요. 네 번째,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선명한, 즉 이렇게 한 장의 색상이라 그러면 끝에 있는 색은 무슨 색? 순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회색이 포함된 정도가 많으면 가까이, 적으면 멀리. 그래서 5, R, 4, 14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이게 제일 높은 단계가 빨강색에 다섯 번째 빨강색에 네 번째 그런 명도 단계를 가지고 있고 채도는 14가 제일 순색이에요. 제일 높은 순색 단계입니다. 그래서 색이 선명도고요. 먼셀 색입체 중에서 중심축과 직각 방향으로 수평 방향, 중심축과 직각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채도죠. 그래서 이거 제가 다 그리면서 또 설명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은 답은 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문제 풀면서 쭉 읽어보니까 3번하고 4번은 제가 배웠고 기억나. 근데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 근데 보색을 자세히 안 들여다봤어. 해가지고 둘 중에 고민해가지고 아마 찍었을 것 같아요. 특히 요게 맞는지 요건지. 자,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일단 9번까지는 3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취급될 수 있어요. 10번 문제 볼게요. 배관 속에 흐르는 물질의 종류와 배관의 식별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상인데, 자, 그런데 상이에요. 이거 책에 잘 안 나오는 내용, 이거 잘 안 배우는 내용인데 가만히 색깔들을 들여다보면은 얘가 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KSA 0503의 식별 표시에 따른다 그래서 요 색표가 있어요. 이렇게 색표가 땅땅땅땅땅땅 있어요. 그래서 증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빨강이다 나와 있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연한
노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또 파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낸 거예요. 잘 안 내는 문제를 냈어요. 1번에 보면은 증기는 어두운 빨강. 증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을 팔팔팔팔 끓였어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증기 칙 하고 나갑니다. 칙 하고 나가는데 물론 보이지 않아요. 그래 뜨거우니까 빨강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일단 볼게요. 물은 하양이랬어요. 물은 어때요? 바닷물 쫙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따라서 물 색깔은 하양이 아니라 파랑이겠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 연한 주황. 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스 하면은 연막탄 터뜨릴 때 연막탄을 딱 던져보면 무슨 색이 나요? 이렇게 가스통처럼 생긴데 푹 뿌려지면서 노란색 연기가 막 팍 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이에요. 따라서 연한 주황이 아니에요. 주황은 빨간색 계통이고요. 연한 노랑이지요. 가스는요. 가스 하면은 노랑. 군대 갔다 왔던가 뭐 화생방 했던 사람들은 다 노란 가스를 봤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공기 같은 경우는 초록. 공기가 초록일까요?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우리 주변에 공기가 색깔이 초록이에요? 물론 자연은 초록이지만은 그냥 멀겋죠, 하얗죠,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양이에요, 하양. 따라서 맞는 답은 증기 어두운 빨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표 잘 몰라 하면 어렵고요. 그럼 상이 되는 건데, 자 색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 파란색이고 가스는 우리가 가스통에서 가스 나올 때 노란 연기가 나오니까 노랑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공기는 지금 초록이 아닐 거다라는 건 알아요. 왜 이 공기니까. 그래서 공기 투명색이다 하긴 애매하니까 하양색일 것이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에서 중상 정도 모르면 상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해내게 되면은 중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세네 문제가 어렵네요. 10번까지 일단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나머지 풀게요. 10번까지 보면은요, 한 세네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요. 한 6문제 정도, 6, 7문제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쉽다는 표현보다는 차근차근 읽어가면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문제 정도는 꽤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찾기가 어렵고, 대신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시간을 안배를 잘 못하게 되면은 아마 평균 점수가 뚝 떨어질 거예요. 뚝 떨어지고 뭐 60점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이거를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가면은 80점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